오늘은 다중대표 소송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다중대표 소송제는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의 위법 행위로 자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이사를 상대로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모회사 주주가 모회사 이사에 대해서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2020년 상법 개정을 통해 자회사 이사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대기업처럼 복잡한 구조를 가진 기업에서 회계 부정이나 부당한 이익 유출 같은 문제를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특히 국내에는 순환 출자 구조를 가진 기업이 많아 자회사 이사의 결정이 모회사 주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감시장치 마련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누가 어떤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비상장 모회사의 경우 주식의 1% 이상, 상장회사는 0.5%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주주가 소송 제기 자격을 가집니다. 대상은 모회사가 지분 50%를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의 전 현직 이사입니다. 절차는 크게 두 단계입니다. 먼저 자회사의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 제기를 청구하고 자회사가 30일 내 대응하지 않으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소수주주의 투자 가치를 보호하고 자회사 경영진의 책임성과 윤리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도 남용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외국계 투기 자본이나 경쟁 세력의 소송 남용으로 인해 경영이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로 다중대표 소송제를 입법화해 시행 중인 국가는 일본이 유일하며 일본도 대상 범위를 100% 자회사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부 영미권 국가에서는 판례나 법원의 허가를 통해 제한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으며 유럽 주요 국가는 제도 도입 자체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금융회사에 한해 다중대표 소송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발의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해 금융회사 모회사의 소액주주도 자회사 임원에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기존에는 상법에 따라 0.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했지만 개정안은 0.09% 이상 보유 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습니다. 특히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처럼 자회사를 다수 보유한 금융지주회사들의 지배구조 감시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소액주주들도 라인펀드 사태처럼 내부 통제 부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현정 의원은 이 제도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 문화 조성과 금융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일반 기업과 달리 금융회사 특수성을 고려한 입법으로 주주 권리와 경영진 책임성의 균형을 고민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회사 특례로 인한 과잉 소송 우려나 경영 간섭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제기됩니다. 제도의 실효성과 오남용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논의의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중대표 소송제는 자회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모회사 주주가 개입할 수 있게 만든 장치지만 이번 금융회사 특례는 이 기준을 보다 실용적으로 설계한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해당 법안의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방식에 따라 금융권 지배구조에도 상당한 변화가 생길 것이라 예상됩니다. 단순히 소송이 쉬워진다는 측면이 아니라 소수주주가 실질적인 감시자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안전망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3일 기획재정부는 2025부터 2065년 장기재정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장기재정 전망은 현재 제도와 인구구조, 경제성장률이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향후 40년 이상 국가의 수입 지출, 재정 상태, 국가 채무 규모 등을 추계한 분석입니다. 이번 전망에 따르면 국내 총생산 대비 49% 수준인 국가 채무 비율은 2045년 97.3%, 2065년에는 156.3%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회 예산정책처나 한국개발연구원의 기존 분석과 유사하며 기축통화국이 아닌 한국의 특성을 감안하면 위험 수준인 60%를 크게 넘어 재정 건전성 훼손이 불가피하다는 평가입니다. 다만 장기재정 전망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보고서가 아니라 현 경제사회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는 조건 아래 추정한 수치입니다. 이번 전망은 저성장 고령화가 지속된다는 중위 시나리오를 반영한 것으로 출산율, 사망률, 국제이동 등을 중간 수준으로 가정한 결과입니다. 만약 저출산 대책이 부실하거나 인구 감소세가 더 가속될 경우 국가 채무 비율은 169.6%에 173.4%에 이를 수 있다는 비관적 시나리오도 제시됐습니다.
국가 채무 급증의 핵심 원인은 인구 구조 변화입니다.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혜택을 받아야 할 사람은 2배 이상 늘어나는 인구 구조의 근본적인 문제가 가장 핵심입니다. 2065년 고령인구 비율은 현재 20.3%에서 46.6%로 2배 이상 늘고 생산 연령 인구는 3,591만 명에서 1,864만 명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 지출 증가로 직결됩니다. 사회보장 지출이 연평균 4.1% 늘어난다고 가정하면 GDP 대비 비중은 올해 13.7%에서 2065년 23.3%로 상승하게 됩니다. 특히 국민연금은 40년을 버티지 못하고 2064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또 다른 원인은 성장 둔화입니다. 기재부는 가장 비관적인 시나리오 기준 향후 40년 동안 실질 GDP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0%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번 전망을 단순히 비관적인 미래 예측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와 그에 따른 재정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구조개혁 필요성의 근거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채무 급증의 책임을 현 세대의 재정 운영에만 돌릴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와 저성장, 고령화로 인해 세입은 줄고 사회보장 지출은 늘어나는 구조적 요인이 본질적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해법으로는 크게 2가지가 거론됩니다. 첫째, 의무 지출을 줄여 지출 구조를 개편하는 방안입니다. 실제로 지출을 5% 감축하면 국가 채무 비율은 2065년에 GDP 대비 139% 수준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둘째, 성장 잠재력 제고입니다. 잠재 성장률을 매년 0.5%포인트 높일 경우 국가 채무 비율은 133%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증세나 복지 축소는 사회적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결국 이번 장기 재정 전망은 더 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다는 경고 신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저출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와 재정 개혁은 시급한 과제입니다. 오늘은 프랑스의 재정 위기를 중심으로 재정 중독과 바그너의 법칙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프랑스가 유럽 재정 위기의 새로운 진앙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복지 지출 확대와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정부 지출이 맞물리면서 국가 부채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불어났기 때문입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프랑스의 공공부채는 약 3조 4,163억 유로로 GDP 대비 115.6%에 달합니다. 이는 유로존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이로 인해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프랑스의 국가 신용등급을 AA2에서 AA3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참고로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은 AA2로 프랑스보다 한 단계 높습니다. 이처럼 프랑스의 재정 악화는 단순한 경기 침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현상인 재정 중독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재정 중독이란 정부의 지출 확대가 경제 전반의 의존으로 이어지는 현상으로 공공 일자리 창출이나 복지 프로그램이 마치 경기 부양의 진통제처럼 작용하다가 결국 사회 전체가 재정 확대에 중독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세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재정 적자가 커지고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복지 지출이 많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프랑스는 긴축보다 단기적 재정 확대가 선택되기 쉬운 구조입니다. 이 현상은 재정학의 오랜 퍼즐인 바그너의 법칙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독일 경제학자 아돌프 바그너는 경제가 성장할수록 복지, 교육, 보건 등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며 그 결과 정부 지출이 GDP 성장률을 초과하여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즉, 국민소득이 늘고 사회가 산업화 고도화될수록 정부의 역할이 커져 공공부문의 비중이 자연스럽게 확대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는 이 바그너의 법칙과 재정 중독이 동시에 작동하는 전형적 사례입니다. 현재 프랑스의 사회복지 및 의료 지출은 GDP의 약 32%로 EU 평균인 26%를 훨씬 웃돌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지출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예산 삭감과 긴축 정책을 시도하고 있으나 강한 전국민적 반발에 가로막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연금 개혁과 의료 개편을 둘러싼 반대 시위가 전국으로 번졌고 정치적 혼란은 재정 개혁의 동력을 더욱 약화시켰습니다. 국가 부채가 늘어날수록 국채 금리는 상승하고 이자 부담이 재정을 다시 압박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됩니다. 실제로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최근 3.5% 안팎까지 상승했습니다.
이 경우 매년 정부 예산의 상당 부분은 국채 이자 상환에 써야 하는 굴레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복지 확대와 경기 부양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선택이지만 재정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지출이 계속되면 국가 재정의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점에서 프랑스의 사례는 복지 국가에서의 지속 가능한 재정 운영이 경제 성장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재정의 안정은 결국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기반이 됩니다. 동반자법의 정식 명칭은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률안입니다. 혼인이나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두 성인이 함께 생활하며 돌봄과 부양 관계를 맺는 경우 이를 법적으로 인정해주자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 혼인하지 않은 동거인이나 생활 파트너도 의료 돌봄 상속 등에서 최소한의 법적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반자법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논의되었으나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22대 국회에서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을 중심으로 다시 발의되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다양한 가족 형태의 등장 등 사회적 변화가 가속화되면서 기존의 혼인 혈연 중심 가족 제도로는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반자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생활동반자 관계를 국가나 지자체에 등록하고 증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등록된 동반자는 의료, 돌봄, 주거 등 생활 영역에서 법적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셋째, 관계의 성립 및 해소 절차를 법적으로 규정해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제도는 단순히 동거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 현실에서 혼인 제도를 선택하지 않거나 선택할 수 없는 이들이 겪는 불편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동반자법을 추진하는 측에서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서로를 돌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의료 동의권이나 상속 문제에서 불합리한 차별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됩니다. 반면 동반자법 도입이 기존 혼인 혈연 중심의 가족 개념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상속세제 사회보장제도와 얽혀 법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는 인공지능만으로 운영되는 새로운 소프트웨어 기업 매크로하드 설립을 발표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8월 22일 X를 통해 순수 AI 소프트웨어 기업을 세우겠다고 밝히며 인간의 개입 없이 AI가 스스로 기획, 개발, 운영하는 완전한 자동화 기업을 구상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머스크가 주장한 매크로하드는 인공지능을 통해 하드웨어 없이 기업의 모든 운영 과정을 구현할 수 있으며 AI 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수 있는 현실적인 프로젝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 11과 마이크로소프트 365 등 다양한 소프트웨어 제품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동시에 컴퓨팅, 게임, 모바일 기기 등 하드웨어 분야에도 관여하고 있습니다. 머스크는 AI 에이전트와 코딩 도구를 활용해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기업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매크로하드는 코딩, 영상 생성 등 AI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핵심 인프라인 콜로서스 슈퍼컴퓨터는 수십만 개의 엔비디아 GPU로 구성되어 프로젝트의 연산과 기술 개발을 뒷받침하게 됩니다. 이 구상을 얼마나 빠르게 현실로 옮길 수 있는지가 현재 핵심입니다. 전문가들은 상표 출원 같은 형식적 절차보다 AI가 직접 개발한 소프트웨어나 도구가 공개되는 시점을 진정한 분기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결과물이 나온다면 머스크가 주장한 AI 중심 기업 운영이 현실화되며 산업 전반의 변화를 이끌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매크로하드는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을 재편할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실험적 프로젝트입니다. 성공한다면 개발 효율성과 속도는 크게 향상되겠지만 기술 완성도와 윤리적 책임 등은 여전히 인간의 역할이 필요한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텍스트 힙은 글자를 뜻하는 텍스트와 개성있고 쿨하다는 뜻의 힙을 합성한 신조어입니다. 독서와 관련된 활동을 멋지고 트렌디한 것으로 인식하는 현상을 뜻합니다. 텍스트 힙은 특히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Z세대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틱톡에서 북톡을 검색하면 수십만 건의 게시물이 나타나고 인스타그램의 북스타그램 키워드에는 수백만 건의 포스팅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독서 모임을 통해 사람들과 교류하는 사람들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힙과 함께 도파민, 오도관 등 다양한 신조어들도 등장했습니다. 도파민은 책을 읽을 때 느끼는 기분 좋은 감정을 도파민에 빗댄 표현으로 독서가 주는 뿌듯함과 만족감을 강조합니다. 오도관은 오늘의 독서 완료의 줄임말로 매일 책을 읽는 성취감을 인증하며 소셜미디어를 통해 독서 루틴을 공유하는 문화를 반영합니다. 이처럼 텍스트 힙이 부상하는 배경에는 유튜브, 넷플릭스 등 디지털 미디어의 확산으로 독서 인구가 감소하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타인과 차별화하려는 욕구가 자리합니다. 나아가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피로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심리, 그리고 독서 토론과 같은 깊이 있는 지적 소통을 향한 갈망 또한 주요 동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힙이 확산되면서 기업들은 이러한 흐름을 마케팅과 브랜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연세유업은 이러한 세태를 반영해 교보문고와 협업하여 연세유 교보문고 맛 생크림빵을 출시했습니다. 오뚜기는 다산북스 출판사와 함께 2025 서울국제도서전에 참가해 자사의 제품과 어울리는 문학작품 속 문장을 매칭하는 문장카드 고르기 등 부스를 찾는 관람객을 위한 참여형 이벤트를 선보였습니다. 또한 서울 청담동에 문을 연 르카페 루이비통 서울은 서점형 인테리어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카페는 벽과 천장을 책으로 채워 마치 서점에 들어선 듯한 공간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서가 단순한 행위를 넘어 트렌디한 라이프 스타일과 지적 이미지를 드러내는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지난 9월 1일 중국 텐진에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가 막을 내렸습니다. SCO는 1996년 상하이 5로 출범했습니다. 당시 회원국은 러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타지키스탄 등 5개국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냉전 종식 이후 남은 국경 분쟁을 해결하고 국경 지역의 군사적 신뢰를 쌓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2001년 정식으로 상하이 협력기구로 개편되었고 2024년에는 벨라루스가 새로 가입하면서 회원국이 10개국으로 늘었습니다. 이 밖에도 14개의 대화 파트너국과 2개의 참관국을 포함해 방대한 네트워크를 가진 다자 협력체로 성장했습니다. 현재 SCO 회원국은 전 세계 인구의 절반과 국제 경제의 4분의 1을 차지할 만큼 규모가 큽니다. 다만 인도와 파키스탄, 인도와 중국처럼 회원국 간의 갈등이 존재하고 각국의 안보 환경이 달라 북대서양 조약기구처럼 긴밀한 군사동맹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는 텐진 선언을 채택하며 비서방 국가들의 연대와 새로운 국제질서 구상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주목받았습니다. 특히 SCO를 단순한 지역 협의체를 넘어 서방 중심의 국제질서에 도전하는 새로운 축으로 자리 잡고자 하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선언의 내용을 보면 안보, 경제, 기술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 방향을 나타냈습니다. 우선 안보 분야에서 테러리즘과 무기 밀수 같은 초국가적 위협에 공동 대응하기로 했고 2025년 6월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과 미국의 군사 공격을 규탄했습니다. 또한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철저히 준수하고 핵무기를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다자 무역 체제를 지지하고 SCO 개발은행 설립을 추진하자는 논의가 오갔습니다. 이는 미국 중심의 무역 질서에서 벗어나 회원국 간 경제 협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연설에서 냉전식 진영 대결을 반대하고 다자 무역 체제를 지지한다고 말하며 글로벌 사우스의 결집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은 세계 무역에서의 차별적 제재에 공동으로 반대한다고 전하였습니다. 한편 글로벌 사우스란 제3세계 혹은 개발도상국들을 말합니다. 최근 국제정치에서 서방 중심의 패권에 맞서는 새로운 세력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실제 업무를 수행하도록 만들어진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AI가 업무 환경에서 가상의 동료처럼 작동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챗GPT나 제미나이와 같은 대규모 언어 모델들은 마치 진짜 사람처럼 문장을 이해하고 답변을 생성해 주었지만 질문과 답변 방식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AI는 업무에 활용하려고 해도 직원들의 업무를 도울 뿐 스스로 일을 완성해내지는 못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수행해야 할 업무를 지시받으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자가 요청할 때만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선제적, 목표 지향적으로 행동한다는 점에서 AI 어시스턴트나 챗봇과 차이가 있습니다. AI 에이전트는 단순히 지시를 수행하는 도구를 넘어 스스로 사고하고 판단하는 자율형 인공지능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가령 마케팅 분야에서는 AI 에이전트가 시장 조사부터 콘텐츠 제작, 성과 분석까지 전 과정을 자동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잠재 고객을 탐색하고 자동으로 이메일 연락을 취하며 통화 일정까지 잡아주는 영업용 AI 에이전트도 등장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 영역에서는 버그 수정이나 코드 배포 같은 반복적 업무를 대신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AI 에이전트는 특정 업무 영역에 맞춰 설계되어 인간의 개입 없이도 일련의 과정을 완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AI 서비스와 차별화됩니다. 최근 기업들은 이러한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생산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높이고 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등 주요 IT 기업들은 자사 생태계 내에서 작동하는 AI 에이전트를 잇따라 도입하고 있으며 스타트업들도 맞춤형 업무 자동화 도구로 활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특히 멀티 에이전트 시스템을 통해 여러 AI가 협력하며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AI 에이전트는 만능이 아닙니다. 인간의 감정을 이해해야 하거나 갈등 해결과 같은 업무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또한 윤리적인 판단이 필요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 반복적인 업무의 경우 AI 에이전트의 생산성이 극대화되며 인간들이 좀 더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SK텔레콤, KT, 롯데카드 등 국민 생활과 맞닿은 대기업들이 연달아 보안 사고를 겪으면서 고객들의 개인정보가 대량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이버 보안의 핵심 화두로 제로 트러스트 보안 모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절대 신뢰하지 말고 항상 검증하라는 원칙에 기반한 보안 모델입니다. 기존 보안은 내부 네트워크를 신뢰 가능한 영역으로 간주했지만 제로 트러스트는 내부와 외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접근을 검증합니다. 즉, 사용자가 사내망에 있더라도 신원, 기기, 위치 등 모든 요소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만 접근이 허용되는 것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단순한 기술 변화가 아니라 조직 전체의 보안 전략과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개념입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확대와 원격 근무 확산으로 제로 트러스트는 현대 기업의 필수 보안 체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조사기관 가트너가 2024년 4월 발표한 설문에 따르면 전 세계 조직의 약 63%가 제로 트러스트 전략을 도입했거나 도입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기존 경계형 보안 모델이 더 이상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을 막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된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은 한 번의 인증으로 모든 접근이 허용되는 구조를 없애고 매 요청마다 검증 절차를 반복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보안의 중심을 신뢰에서 검증으로 옮긴 것이 제로 트러스트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접근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각국 정부와 주요 기관들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NIST와 CISA는 제로 트러스트 아키텍처 구현을 위한 세부 지침을 발간했습니다. 국내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중심으로 공공기관 대상 제로 트러스트 확산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로 트러스트는 일반적으로 필러라 불리는 5에서 6개의 핵심 영역으로 구성되며 해외와 국내 가이드라인에서 세부 부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사용자와 기기, 네트워크,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중심으로 구분하며 국내 가이드라인은 여기에 시스템 영역을 추가했습니다. 각 필러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만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하나의 통합 보안 체계를 구성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 필러는 접근 권한을 관리하고 데이터 필러는 암호화 및 유출 방지를 담당합니다. 이를 통합적으로 운영해 조직 전반의 보안 신뢰도를 높이는 것이 제로 트러스트의 핵심입니다. 제로 트러스트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조치뿐 아니라 이를 운영하고 관리할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합니다. 이러한 기반 위에서 조직이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고 정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디지털 휴먼이란 첨단 컴퓨터 그래픽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인간과 유사한 외형과 행동을 구현한 가상의 인간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한 3D 캐릭터를 넘어 자연스러운 표정, 음성, 대화 능력까지 갖추어 실제 사람과 거의 구분되지 않는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에서는 방송과 광고에도 활발하게 등장하는 가상 인플루언서 로지 등이 대표적입니다. 또한 연예, 금융, 교육, 쇼핑 등 다양한 산업에서 디지털 휴먼이 고객 응대, 홍보, 교육 강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의 개념은 2000년대 초반부터 영화 산업에서 CG 기술로 구현된 가상 인물들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것은 인공지능과 실시간 렌더링 기술이 결합한 2010년대 후반 이후입니다. 특히 2020년대 들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디지털 휴먼은 가상회의, 온라인 쇼핑, 금융상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빠르게 상용화되며 큰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휴먼은 크게 두 가지 기술로 만들어집니다. 첫째, 3D 모델링과 모션 캡처를 통해 실제 인간의 외형과 동작을 정밀하게 구현합니다. 둘째, 인공지능 기반 음성 합성, 자연어 처리, 감정인식 기술 등을 결합해 실제 사람처럼 말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최근에는 실시간 렌더링 엔진과 딥러닝 기반 생성 기술이 접목되어 더욱 자연스럽고 현실적인 디지털 휴먼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휴먼은 앞으로 다양한 산업에서 활용도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권에서는 24시간 고객 응대를 제공하는 상담원으로, 교육 분야에서는 맞춤형 튜터나 강사로, 엔터테인먼트에서는 배우나 가수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또한 메타버스와 결합하면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교류와 경제 활동을 창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향후 디지털 휴먼은 단순히 인간을 모방하는 수준을 넘어 개별적 정체성과 브랜드 가치를 지닌 새로운 디지털 인격체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디지털 휴먼을 둘러싼 논란도 존재합니다. 첫째, 실제 연예인이나 모델을 대체할 경우 일자리 감소 문제가 제기됩니다. 둘째, 지나치게 인간과 유사한 외형은 언캐니 밸리 현상을 불러일으켜 심리적 불편함을 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휴먼이 실제 사람처럼 사회적 영향력을 갖게 될 경우 법적 지위와 책임을 어떻게 규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생물보안법은 중국 바이오 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여 개인의 DNA 정보나 생명공학 데이터가 무단으로 해외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안입니다. 미국은 생명공학 기술이 국가 안보와 직결된다고 보며 바이오 분야에서도 기술 패권 경쟁에 대비하고자 이 법안을 추진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 목적은 미국인의 유전자 정보와 생명과학 데이터, 바이오 기술이 중국 등 해외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미국 내에서 생성 수집된 유전자 데이터의 해외 이전을 엄격히 제한하고 관련 기술에 대한 해외 접근을 차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또한 고위험 병원체나 유전자 변형 생물체를 다루는 연구기관과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으며 베이징 유전체 연구소, 우시앱텍, MGI텍 등 중국 정부와 연관된 기업들의 미국 내 연구와 생산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법안이 시행되면 미국 기업들은 2032년까지 규제 대상인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중단해야 합니다. BGI, MGI와 같은 기업들이 그 대상에 포함되며 향후 7년 동안 미국의 바이오 공급망은 이 기업의 영향력을 점차 줄여나가야 합니다. 이 법은 병원체나 유전자 변형 생물체처럼 위험성이 높은 생물체의 취급, 운반, 보관 절차를 엄격히 관리하도록 하며 생물 테러나 전염병이 발생할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래 생물의 무단 반입과 방출을 금지하고 생태계 영향을 평가해 생물 다양성을 보호하며 국가 간 연구 협력과 정보 교류를 통해 생물 안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으로 국내 바이오 산업의 기회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 중국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국 바이오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 기회를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생물보안법은 한국에도 비슷한 규제 도입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에 국내 바이오 산업계는 DNA 데이터 보호, 기술 보안, 연구 윤리 등 새로운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202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로 조엘 모키어와 필립 아기용, 피터 하윗이 선정되었습니다. 위원회는 혁신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에 대한 공로로 이들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모키어는 경제사학자로서 기술 진보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갖춰야 할 조건들을 역사적 제도적 관점에서 규명했습니다. 그는 특히 산업혁명 이후 왜 일부 사회가 장기간 성장 궤도에 들어섰는가를 기술하고 그 배경에는 과학, 지식, 제도, 문화가 상호작용했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혁신의 자기 생성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견에 과학적 설명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산업혁명기 이전의 발명은 주로 처방적 지식으로 원리의 규명이 부족했기 때문에 새로운 발명으로 발전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반면 산업혁명 후에는 자연의 원리에 대한 명제적 지식이 등장하였고 처방적 지식과 융합돼 긍정적인 피드백의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사회가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려있고 변화를 잘 받아들이는 것은 경제 발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아기온과 하윗은 창조적 파괴 개념을 이용해 경제 내 혁신의 역동적 메커니즘을 수학적 모형으로 정립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기업이 등장하면서 기존의 제품을 판매하던 기업들이 도태되고 이후 또 다른 혁신이 나오며 성장이 지속되는 구조입니다. 혁신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적인 과정이며 독점적인 수익을 제공하므로 기업의 연구개발의 원동력으로 작용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존 기술을 낡게 만들고 경쟁에서 밀려나게 한다는 측면에서 파괴적입니다. 과거 경제학에서는 기술 진보를 종종 외생 변수로 취급했지만 이들의 연구는 기술 진보를 경제 내부의 역동적 프로세스로 보고 제도, 지식, 기업 구조 등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창조적 파괴가 어떻게 건설적인 방법으로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혁신은 당연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경제 구조에 따라서는 기존의 기업과 이익 집단이 혁신을 저지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단순한 투자 확대가 아니라 혁신을 유도하는 제도적, 문화적 환경이 필요합니다. 왜 어떤 나라는 부유하고 어떤 나라는 가난할까요? 2025년 기준 독일의 1인당 GDP는 약 6만 달러인 반면 예멘은 약 400달러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격차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UCLA의 지리학자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그 답을 환경과 지리에서 찾습니다. 그는 유라시아 대륙이 다른 지역보다 발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지리적 축의 방향에서 설명합니다. 유라시아 대륙은 동서로 약 9,000km에 걸쳐 길게 뻗어 있어 같은 위도에 속한 지역이 많습니다. 이는 기후가 비슷하고 작물과 가축, 기술이 퍼지기 쉬운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소나말 같은 가축이 유라시아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도 지리적 요인의 결과였습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이러한 환경적 차이가 기술과 인구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고 오랜 시간 누적되며 국가 간 격차로 이어졌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는 동시에 과거의 발전 요인이 앞으로의 번영을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2025년 세계 지식 포럼에서 그는 지금은 인류가 기존의 질서가 빠르게 흔들리는 전환점에 서 있다며 팬데믹, 기후변화, 어업자원 고갈, 핵전쟁 가능성 등 인류가 직면한 4가지 위협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인류가 생존하고 발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과거처럼 환경의 우연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협력과 연대를 통한 새로운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교수는 발전의 핵심을 제도에서 찾습니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많은 사람이 정치와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 제도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또한 국가는 사회와 끊임없이 경쟁하고 협력하며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의 힘이 너무 약하면 독재로 흐르고 국가의 힘이 너무 약하면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 과정을 붉은 여왕 효과로 비유했습니다. 이는 진화생물학에서 비롯된 개념으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달리지만 상대도 함께 달리기 때문에 결국 제자리에 머무는 현상을 뜻합니다. 자유와 번영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국가의 권력과 사회의 시민 역량이 좁은 회랑 안에서 끊임없이 경쟁하며 발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다이아몬드 교수가 강조한 환경의 힘과 로빈슨 교수가 제시한 제도의 힘은 서로 다른 출발점이지만 두 사람 모두 인류가 생존하고 번영하기 위해 지속적인 균형과 협력의 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최고 세율을 기존 정부안 35%보다 대폭 낮춘 25%로 인하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시장의 기대감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연 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율이 아닌 별도 세율로 과세하는 정책입니다. 배당 결정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주주 입장에서 본인의 배당소득이 45%의 고율로 과세되지 않고 25%로 과세되면 배당을 늘릴 요인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정부는 당기순이익 중 현금으로 지급된 배당금 총액의 비율을 의미하는 배당 성향이 40% 이상이거나 배당 성향이 25% 이상이면서 최근 3년 평균 대비 5% 이상 현금 배당이 증가한 기업을 고배당 기업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기업의 배당 소득에 분리과세를 적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배당 성향이 높거나 배당금 자체를 늘리는 기업의 절세 혜택을 통해 인센티브를 주려는 취지입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분리과세 자체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세율을 놓고는 입장을 달리해왔습니다. 정부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며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최대 35%로 낮추겠다고 했지만 민주당에선 최고 세율을 25%로 명시한 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입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율을 낮출 경우 전통적인 배당주에 대한 투자 매력은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기업이 배당을 늘릴 실질적인 유인책으로 여겨지는 만큼 국내 기업들의 배당 성향도 높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배당소득 대부분이 고소득층에 집중돼 있어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비판을 피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세율을 25%로 낮출 경우 연간 수천억 원대의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 부담도 정부로서는 고민거리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